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크게 나오나? 네, 오늘 후원사로 참여하게 된 크레비스 파트너스의 한재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저희 팀에서 메인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있는 도너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도너스를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 프레임워크에서 단넷 6로 업그레이드했던 전환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단넷 6 업그레이드 준비 과정, 그리고 본격적인 단넷 6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단넷 6 업그레이드 후에 어떤 점이 좋아졌고 현재는 저희 팀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레비스 파트너스는 소셜 임팩트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임팩트 투자 그룹이고요. 현재 크레비스에서 5개의 사내 벤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브릭트웍스인데요. 브릭트웍스는 크레비스의 기술과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본부입니다. 브릭트웍스는 비즈니스 솔루션인 브릭을 통해서 고객의 더 큰 성과, 투웍스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 브릭트웍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브릭 중 하나가 바로 도너스입니다. 도너스는 모금관리 CRM 솔루션이고요. S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퀄리티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도너스에서 총 400만 명의 후원자와 연간 기부금 6천억 원의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너스의 주요 고객은 비영리 단체인데요. 국제구호, 아동복지, 인권, 여성, 환경, 대학, 의료, 보건, 문화, 예술, 시민단체, 지역사회, 동물,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고객들이 모금 관리를 위해 도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도너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6.5배인 600만 건의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지 발송 건수도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22년에는 13배가 증가한 28,000만 건의 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너스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너스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약 300개 이상의 고객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멀티 테넌트 사스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 4.7.2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도너스와 관련된 제품의 80% 이상이 단넷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저희 팀에서는 단넷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애저 클라우드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애저 웹 애플리케이션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도너스는 이 다이어그램이 도너스의 아키텍처와 거의 유사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도너스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DNS,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앱 서비스, DB, 그리고 NSG, 그리고 여기 써있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애저 클라우드, 그리고 그림에도 없는 애저 펑션, 레디스, 데브옵스, 데브테스트 랩스 등 다양한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도너스 단넷 6 업그레이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넷 6 업그레이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1월부터 4개월 동안 MVC 웹폼즈를 MVC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4월부터 2개월 동안 업그레이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3개월 동안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9월부터 다시 재개해서 10월까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을 했고,
10월 21일 배포를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DI 적용 등 업그레이드 이후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도너스는 400페이지 규모의 솔루션인데요. 저희 개발자 3명이 참가해서 7개월 동안 진행을 해서 단넷 6 업그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단넷 6 업그레이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넷 코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웹폼 페이지들을 MVC 레이저로 전환을 했는데요. 마스터 페이지는 레이아웃 페이지로, ASCX 페이지는 파셜 뷰로, ASPX는 뷰로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MVC 전환 과정에서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봤는데, 텔레릭에서 레이저 컨버터라는 툴을 통해서 ASPX에서 레이저로 변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신텍스 에러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결국 사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정규식을 사용해서 직접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노션을 보면은 정규식을 사용한 변환 방법이랑 ASPX 파일 변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팀원들이랑 공유하면서 MVC 전환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결국 400개의 웹폼 페이지를 CS/HTML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웹폼즈에 있는 코드 비하인드도 MVC 구조로 전환을 했는데요. 도너스의 일부 레거시 코드가 코드 비하인드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직들을 다 웹 API 컨트롤러로 옮겼고요. 그리고 기존 코드 비하인드, 그러니까 ASPX.CS나 master.cs에 있는 init 메소드나 onload, pageload 메소드에 존재하던 렌더링에 관련된 로직들을 MVC 컨트롤러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MVC 전환을 마치고 나서는 단넷 6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존 소스 코드를 일부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업그레이드 전에 해볼 수 있는 작업들을 미리 진행을 최대한 많이 하려는 목적으로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세션의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단넷 6에서 레디스 같은 분산 캐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세션의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저장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세션의 객체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냥 그대로 저장했던 방식을 제이슨 스트링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미리 작업을 진행을 해 두었습니다. 네, 또 과거 소스 코드에 웹 API 컨트롤러에서 iDictionary나 iList 등 콜렉션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 앞에 from body라는 애트리뷰트를 추가해 두었는데요. 이 경우에 단넷 6 프로젝트에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단넷 6에서는 from body 애트리뷰트를 단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하나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로 묶고 그리고 그 앞에 from body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단넷 6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했는데요. 단넷 자체에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이 두 가지 있었어요.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랑 트라이 컨버트. 근데 저희 제품이 복잡해서 그런지 둘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porting existing ASP.NET Apps to 단넷 6라는 문서가 있었는데요. 이 문서에서는 스트랭글러 패턴을 이용해서 포팅하는 과정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 스트랭글러 패턴 전략은 그림처럼 레거시와 모던 아키텍처 두 개를 두고
점차적으로 레거시에서 모던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방법도 인프라 구축이 좀 까다로웠고, 그리고 파일의 히스토리가 유지되기 힘들어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단넷 프레임워크 레포지터리에서 단넷 6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단넷 6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CS 프로젝트 파일에서 타겟 프레임워크를 단넷 6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넷 6,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XML 기반의 웹폼 파일을 그 appsettings.json 파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그레이션 툴 중에 그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에서 웹 컨피그 파일을 JSON 파일로 변경해주는 그 기능만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program.cs 파일을 생성했고요. 그리고 과거 단넷 프레임워크 글로벌 ASAX.cs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메소드에 있는 그 로직들을 program.cs로 포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드 버튼을 한번 눌러봤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수천 개의 빌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에러를 고치고 나면 수백 개의 에러가 추가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늘어나는 빌드 에러를 하나씩 고쳐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러 베이스의 리퀘스트 프로퍼티가 HTTP 리퀘스트 베이스 타입에서 HTTP 리퀘스트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법도 많이 바뀌었고, 지난 MVC 작업과 마찬가지로 변환 방법들을 팀원들이랑 노션을 통해 공유하면서 함께 변환을 진행해 갔습니다. 네, 이 방법은 약간 트리키한 방법인데요. 빠르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헬퍼 스태틱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시를 보시면 HTTP 콘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헬퍼 클래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원래는 각 서비스에 주입받은 HTTP 콘텍스트 액세서 싱글톤 인스턴스를 통해서 HTTP 콘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program.cs에서 헬퍼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그 HTTP 콘텍스트 액세서를 내부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에서는 헬퍼 클래스에 있는 커런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HTTP 콘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필 커런트라고 네이밍을 했던 이유는 바로 과거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http.context current라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ID에서 제공하는 찾아바꾸기, 전체 찾아바꾸기 기능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HTTP 콘텍스트를 HTTP 콘텍스트 헬퍼로 찾아바꾸기 하는 것만으로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헬퍼 클래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구현으로 컨피규레이션 매니저 그리고 호스팅 인바이러먼트 클래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서 빠르게 단넷 6 업그레이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 놓은 그 스태틱 클래스 함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짝 트리키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작업에서 제거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커스텀 미들웨어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웹 API 컨피그 파일에서 iException 로거를 통해서 API 로깅을 진행했었고, iException 핸들러 그리고 iException 필터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익셉션 핸들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서 이제 단넷 6에 있는 커스텀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API 로딩 미들웨어 그리고 API 익셉션 핸들링 미들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그 글로벌 ASAX.CS에서 애플리케이션 에러 메소드에 존재했던 기능을 각각 분리해서 MVC exception handling middleware 그리고 not found handling middleware라는 미들웨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하던 그 호스팅 인바이러먼트 클래스에서 Q 백그라운드 워크 아이템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단넷 6에서는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단넷 6에서는 I 백그라운드 태스크 Q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비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태스크 Q를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링크에 있는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하면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생긴 백그라운드 태스크 Q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존재했는데요. 다음 실행 결과를 보시면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그 0부터 9까지 찍는 태스크들을 3개에 인큐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숫자가 막 뒤죽박죽인 반면 단넷 6에서는 Q에 들어간 순서대로 숫자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Q 백그라운드 워크 아이템 기능을 사용해서 인큐를 하더라도 실제로 작업이 실행될 때는 내부적으로 스레드풀을 이용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Q에 쌓인 태스크들이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단넷 6에서 구현된 백그라운드 Q 아이템은 태스크가 하나씩 DQ되면서 차례대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넷 6에서 좀 더 Q에 가까운 동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JS 파일이나 CSS 파일을 번들링 하는데 사용했던 bundle config.cs 파일이 제거가 됐는데요. MS 도큐멘테이션에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 따라서 사용을 해봤고요. 웹 옵티마이저 미들웨어를 추가해서 CSS랑 JS 파일을 번들링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를 위해서 단넷 6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때 단넷 프레임워크와는 다르게 단넷 6에서 IIS가 프로세스 사용 중일 때는 배포가 불가능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앱 오프라인 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배포 중에 사용자한테 잠깐 빈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는 UX를 너무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섀도우 카피잉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는 임시 파일로 일단 배포하고 임시 폴더에 배포가 된 그 배포를 하고 IIS에서 그 임시 폴더의 변경 내역을 감지해서 천천히 적용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사용 중에도 배포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섀도우 카피잉 기능을 이용해도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는 롤링 배포를 구현했습니다. 네, 롤링 배포는 왼쪽 그림처럼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일부 AP 서버의 연결을 끊어서 트래픽을 나머지 AP 서버로 몰고 연결이 끊긴 AP 서버에 배포를 진행한 후에 다시 연결함과 동시에 옛날 버전이 돌아가고 있는 AP 서버의 연결을 끊고 다시 거기에 새로운 버전을 배포를 하고 다시 연결을 하는 방법으로 롤링 배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롤링 배포는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 대신에 로드 밸런서가 스탠다드 이상이어야 되고 애저 그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V2 이상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애저 인프라스트럭처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 이 롤링 배포를 구현해서 무중단으로 그 단넷 4.7.2에서 단넷 6로 무중단 배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감격적인 배포의 순간을 개발팀 팀원들과 함께 사진으로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이날이 10월 21일인데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이제 업그레이드 후에 좋아진 점과 업그레이드 이후에 진행할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단넷 6까지 이렇게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단넷 코어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얻은 장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 소스로 바뀜으로써 이제 소스 내부 구현을 확인할 수 있기 편해졌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제 뭐 리눅스나 맥OS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등 수많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한 .NET6의 크게 좋아진 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MS에서도 막 .NET5, .NET6 출시될 때 성능 개선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제품의 성능이 저희가 체감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NET 4.7.2에서 C# 9.0 기능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하게 다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C# 9.0도 사용할 수 있고 C# 7.0도 사용할 수 있어서 개발자 생산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펜더시 인젝션 기능이 빌트인 되어 있었는데요.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DI 기능이 빌트인 되어 있지 않아서 닌잭이나 유니티 같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저희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감으로 빨라지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빨라졌는지 제가 직접 성능을 측정해 봤습니다. 이 성능 측정 방법으로 이 .NET 5 그리고 6 나왔을 때 MS 블로그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벤치마크 .NET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테스트를 진행할 메서드에 벤치마크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고 클래스에 어떤 .NET 버전에서 성능 측정을 할지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오른쪽처럼 콘솔 창에서 그 .NET 버전별 성능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도너스 로직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검증 로직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해당 로직은 내부적으로 레직스나 어레이, 그리고 파싱하는 로직, 그리고 링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00번 실행을 해서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NET 4.7.2에 비해서 .NET 6의 성능이 37% 향상되었고 메모리 할당량은 36%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DB 조회와 조회 결과에 대한 DTO 매핑에 대해서도 측정을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SQL 클라이언트 그리고 데퍼 마이크로 ORM을 사용했습니다. SQL 클라이언트를 통해 DB와 연결을 하고 데퍼 마이크로 ORM을 통해 200로우의 레코드를 조회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DTO와 매핑하는 과정을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NET6랑 .NET 4.7.2 속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메모리 할당은 .NET6에서 살짝 좋아졌습니다. 또 .NET6에서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제이슨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로직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뉴턴 소프트를 사용해서 .NET6랑 .NET 4.7.2를 비교를 진행을 했고 .NET6에서만 system.text.json을 사용해서 성능 측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성능 측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턴 소프트.js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각각 53%, 24%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뉴턴 소프트.jso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system.text.json을 사용하게 되면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의 약 158%, 110% 정도의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NET 6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 C# 9.0에서 이상에서 출시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C# 9.0에 추가된 레코드 기능으로 이뮤터블한 레퍼런스 타입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C# 9.0에서 init 키워드가 추가되었는데요. init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객체가 처음 초기화될 때만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있어서 프로퍼티를 이뮤터블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DTO 클래스에
프로퍼티가 되게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레코드와 이닛을 함께 사용하는 레코드 클래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나 클라이언트에서 고객에게 받아온 그 데이터를 중간에 수정할 수 없음을 보장할 수 있어가지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스레드 세이프한 객체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10.0 이상에서는 10.0에서는 글로벌 유징과 파일 스코프드 네임스페이스가 추가되었는데요. 글로벌 유징을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유징문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징문에서 엘리어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일 스코프드 네임스페이스의 선언형으로 모든 CS 파일의 인덴트를 한 번씩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 가독성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에서 .NET 코어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서 빌트인 D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왼쪽과 같이 매번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DI 콘텍스트에서 컨스트럭터를 통해 인스턴스를 주입받고 그리고 그 주입받은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DI의 이점을 저희는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즉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없앨 수 있었고 그리고 유닛 테스트가 더 쉬워졌습니다. 참고로 도너스에서는 그 200개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200개의 서비스를 program.cs에 등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요. 매번 신규 서비스를 추가 제거할 때마다 program.cs 파일을 수정하게 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위와 같은 익스텐션 메소드를 사용해 봤습니다. 네, 특정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타입에 대해서 DI 컨테이너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고요. 이제 현재 저희 팀은 서비스 인스턴스를 주입받아서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그 DI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샵에는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이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스 코드와 같이 레퍼런스 타입이 널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워닝을 발생시켜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C# 8.0부터 추가가 되었는데 .NET 6부터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CS 프로젝트 파일에 이네이블이 되어서 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CS 프로젝트 파일의 설정을 바꿔보니까 약 2만 개의 빌드 워닝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타깝지만 다시 디스에블로 바꿔뒀고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DI 작업을 마친 후에 이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 기능을 이네이블 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후에는 올해 11월 출시가 되기로 계획되어 있는 그 다음 LTS 버전인 .NET 8 업그레이드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함께할 동료를 찾고 있는데요. .NET 프레임워크에서 .NET 6 업그레이드처럼 도전적인 업무를 해보고 싶은 분,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에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 분, 그리고 애저나 .NET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었거나 .NET 프레임워크에서 .NET 6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